네, 이번 시간에 유니콘을 무너뜨린 CACL DB 함정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을 뜻하죠.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고요.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기업,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때 불렸고 열광했던 이 기업들이 무너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에이프런 사례부터 좀 살펴볼게요. 블루 에이프런은 이제 밀키트 지금 보시다시피 해서 밀키트를 이제 받아보는 되게 편리한 구조죠.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이 업체가 2012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0년도에 미국 문화를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좀 많아지면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났고 그 수요에 따라 이제 어떤 카테고리 그쵸. 새로운 카테고리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고객들의 페인을 잘 해결하고자 블루 에이프런은 2012년에 설립이 됩니다. 이런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셰프들의 어떤 레시피를 그죠? 이렇게 재료들을 신선한 식재료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내주면 누구나도 요리를 못하더라도 다 집에서 그런 대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고요.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루 에이프런은 2012년에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015년, 16년, 17년까지 이렇게 고성장을 합니다. 이게 그 하키스틱 성장이라고 해서 하키채 모양처럼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루 에이프런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많은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보면요. 마켓, 그로스, 비즈니스 레베뉴 모델 이 세 가지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켓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그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밖에 성장을 안 해요. 이런 모델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MS를 키워간들 여기가 더 커지지는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델보다는 이렇게 성장하는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을 좋아합니다. 성장하는 시장이었고 이 시장의 새로운 뉴 카테고리였죠. 그래서 이 새로운 카테고리의 어떤 혁신 모델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고요. 실제로 마켓이 굉장히 템 시장이 굉장히 크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밀키트 시장이 한 10 빌리언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가 지금 8억 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 빌리언이면 100억 불인데 뭐 대략 한 8% 확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본 거예요. '아 이거 되게 큰 시장인데 이 정도 계속 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도 많이 받았겠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폭발적인 성장에 지금 매료돼서 이 실적이라고 하죠. 매출 이런 것들이 막 성장세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성장 모델로 판단을 하고 투자를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게 구독형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레베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이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수익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이 레베뉴 스트림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는 우리 구독자가 있고 회원 수가 있고 구독자 수가 있고 유료 회원 수죠. 이렇게 이런 예측 가능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받고 그리고 좀 리스크가 좀 낮다, 적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이제 B2C 모델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다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브랜딩을 했죠. 브랜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가 뭐 소셜 광고 그런 어떤 이제 유명한 뭐 디즈니 쪽이나 또 콜라보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되게 마케팅 비용을 이제 엄청 쏟아붓습니다, 이 투자받은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블루 에이프런도 마찬가지 이렇게 행보를 걷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2017년 드디어 IPO에 성공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IPO에 성공을 했고요. 2017년 6월 29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고성장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설립이 2012년이잖아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불과 IPO 하는 데는 5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매력적인 비즈니스 혁신적인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식품 섹터에서 굉장히 고성장을 받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상장을 한 2017년부터 6월, 7월부터 쭉 주가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고밸류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IPO 이후에 빠집니다. 빠른 속도로 또 빠지죠.
이렇게 잘 나갔던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IPO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CB인사이트에서 발췌한 데이터인데요. 당시에 그 기업 가치 시가총액을 이제 일부를 매출을 똑같이 각 3 개의 회사가 음 다 동종업계죠. 그 매출을 발생시킬 때 평가는 이렇게 각각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매출 대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게 이제 매출 성장이 굉장히 어 높은 성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당시에 이 회사 두 군데보다. 그래서 고밸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크게 받죠. 한 여기 대비해 한 2.5 배죠. 그죠? 여기 대비해선 12 배. 이렇게 해서 되게 고밸류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고밸류 받는 건 당연히지 매출 성장이 4 년이죠. 4년 만에 까요? 다시 보면 4년 만에 이게 뭐 100 이라 그러면 이거 800 이니까 8 배죠. 100도 안 됐으니까 8배 이상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밸류로 이제 매출 성장이 이렇게 너무 크게 빠르게 올라오니까 밸류를 높게 받았던 상황이었죠. 제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쪼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자 요때 2012 년에 설립을 했고 2014 년, 15 년, 16 년, 17년 요때 IPO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시리즈 C였어요. 여기서. 그쵸? 그리고 이게 시리즈 D였네요. 그리고 이때가 IPO입니다.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고평가를 받았는데 요때가 2 빌리언이죠. 2 빌리언. 그다음에 2017년 5 월에 상장 전에 1.6 빌리언. 근데 IPO 할 때는 1.9 빌리언. 이렇게 기업 가치를 이렇게 기업 가치가 바뀝니다. 여기서. 근데 보면 줄어들죠. 성장률이 좀 줄어듭니다. 쭉쭉 빠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성장률이 중요한데 이 성장률이 좀 많이 빠지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IPO 때는 뭐 이 당시 다시 뭐 2년 전 그 평가받던 모델로 거의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더 낮게 IPO에 상장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장이 좀 너무 이제 초반에 성장이 좀 급격히 성장을 했지만 조금 확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IPO 시장에서도 이게 다운 엑짓으로 확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아까 20억 불에서 시작을 했지만 IPO 당시 지금 현재 1억 좀 넘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4% 정도가 빠졌네요. 굉장히 크게, 크게 성장한 만큼 크게 빠지는 이렇게 성장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게 그러면은 뭐 1억 투자했을 때 한 94% 가 빠졌다면 600만 원 정도 남은 그런 투자자들도 투자금의 손해가 막심했을 것으로 보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블루 에이프런이 한때 너무 잘 나갔고 굉장히 1 조라는 기업 가치까지 평가를 받았던 1 조가 아니죠. 지금 1조 이상이니까 뭐 2조 이상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모델인데 음 실패 요인 분석을 해 보면 단위 경제의 부실, 경쟁 심화, 밀키트라는 게 이렇게 막 대단한 장벽이 있다고 지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카피캣이 따라올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비용 부담, 오퍼레이션 비용이 이게 대부분 물류나 뭐 포장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킹하는 거잖아요. 물류 이런 게 아마 되게 이제 변동비, 매출에 연동되는 비용들이 같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아마 변동비 비중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 이상 되지 80% 정도는 70-80% 정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모델 구조가 변동비가 굉장히 높은 구조였다. 공헌이익이 그렇게 높진 않은 구조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IPO에서 이제 실적들이 꺾이면서 사실 이걸 좀 찾아보니까 2000 요때 요렇게 찍고 2019 년도에 바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한 4.5억 불 정도 찍었던 것 같습니다. 8억 불에서 8.8억 불에서 4.5억 불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쭉 빠졌겠죠. 그래서 자본 조달도 실패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런 경쟁 심화, 오퍼레이션 비용, 자본 조달 실패.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단위 경제성에 대한 부실 요 내용을 조금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이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그 유닛 이코노믹스 이걸 좀 살펴볼게요. 단위 경제성 지표라고 하는데 자, 블루 에이프런 사례는 이제 구독형 사례로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 비용을 94 불로 봤고요.
그 고객이 획득한 고객이 평생 그 블루 에이프런에 기여하는 금액은 500 불로 받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4배 정도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라고 공식 수치를 발표했지만 분석과 추정은 다릅니다. 평균 주문 고객 금액을 한 고객당 57 불로 보고요. 변동비를 보더니 45 불이나 변동비가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포장, 뭐 물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커서 공원 이익이 12불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우리 경쟁이 심화되면 이제 CAC 비용은 같이 올라가게 되죠. CAC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94 불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마 아마존이 이 시장에 좀 들어오면서 더 이상은 인제 혼자 독식했던 그런 어떤 그런 구조에서 좀 면하지 못하는 그런 아마존의 어떤 경쟁 치열, 경쟁 이슈가 좀 커지면서 CAC 비용이 더 올라갔는데, 이게 그러면은 LTV 고객이 더 많이 사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 셀 교차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개발해서 고객들이 충분히 사줄 만한 그런 가치를 좀 제안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 유지를 못 해요. 그죠? 이게 보면 평균 리텐션이 뭐 4번, 5 번, 6번 뭐 이 정도 먹고 이제 해지한다는 거죠, 정기 구독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회사의 매출이 반토막 나고 기업가치도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쪼끔 보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이 공원 이익이 12 불이면 이제 우리가 CAC 비용이 이제 150 이고, 그리고 만약에 150 이라고 치고 공원 이익이 12 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커버를 그냥 단순히 CAC만 커버한다라고 봤을 때 이익이 없어도 이게 10번 이상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12 불이 이제 10번 이상이 돼야 CAC가 온전히 회수되는 구조니까. CAC 회수가 문제가 있었다, 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팔수록 손해죠, 계속 팔수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도 빠지고 수익도 같이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단위 경제성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모델이 왜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블루 에이프런 투자자들은 유닛 이코노믹스를 체크하지 않았던 걸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스 구독형 모델 중에 넷플릭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모델도 있고 뭐 많죠. 근데 대표적인 뭐 넷플릭스 정기 구독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가입자가 많아지면 CS 비용이 낮아지죠. 그리고 이게 어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블루 에이프런도 그런 모델이랑 유사하니까 이 모델이랑 같이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근데 여기서는 밀키트는 이게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작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성장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템 시장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근데 밀키트 산업에서는 이 모델이 이런 규모의 경제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떤 락인이나 뭐 스위칭 코스트가 높지 않잖아요. 밀키트는 뭐 저기 다른 업체도 밀키트가 있으면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쪼끔 구멍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멍이 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장을 빠르게 잘하니까 이제 템 시장 워낙 크고 버틸 수 있고 충분히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입니다. 이 블루 에이프런은 굉장히 혁신적인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그런 선구자였지만 그걸 좀 지키는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닛 이코노믹스가 우리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생각해야 되고 반복 구매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출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 수익 구조가 나는 상태에서 매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균형과 그런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블루 에이프런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 에이프런이랑 유사했던 캐스퍼 슬립이라는 회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